네, 그 교재 들어가시기 전에 가능하면 여기 저 나눠드린 강의 계획서 여기 범위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가능하면 이 범위를 지킬 생각이니까 먼저 풀어오실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근데 이제 안 되면 복수 위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순환부터는 이제 실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집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출제 가능한 영역들은 다 지금 들어가 있고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일단 행정법 범위면 문제가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걸러낼 테니까 객관식 대비니까 객관식답게 지금부터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기출문제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문제집이 기출문제 우리 핵심 요약할 때 기출문제를 제가 대표적인 걸 뽑아갖고 풀어드렸는데 거기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난이도가 좀 높긴 해요. 이게. 근데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그 나온 출제 범위가 또 출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완벽하게. 그래야 이제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 이거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문제집이 기출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약 한 20에서 30% 정도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도 보시면 우리 시험보다는 조금 길긴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시되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기본서를 찾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기 걸로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암기 중심으로. 제가 이제까지는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이론도 그렇고 요약도 그렇고 핵심 요약도 그렇고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해가 70%고 암기는 30%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암기 중심으로 가시는데 이 뒷부분 우리 이제 일반 원칙부터 해가지고는 다 시험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조문하고 판례 지문들은 암기들이 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틀린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쪽 파트가 잘 문제가 안 풀리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꼭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70점 이상을 확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지금 혹시 행정법 한 50점 정도 목표로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어느 정도 여기가 점수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점수 맞기가 제일 좋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행정법이. 그렇게 아주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문제들 푸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쪽이. 다만 이제 기초 잡는다는 개념에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 파트는. 우리가 이 행정법에 대상되는 국가작용이 행정입니다. 그러면 뭘 꼭 구별하셔야 되냐면 행정이라는 것과 입법작용이라는 거 그리고 사법작용이라는 거 우리가 삼권분립 이렇게 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구별하는데 요 국가작용하고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행정에서는 우리가 행정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안의 얽매기보다는 행정기관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앞으로의 뭔가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죠.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군가가 뭐 신청을 해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사법작용하고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사법작용 그러면 판단작용, 재판작용, 심판작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판단하는 거죠. 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사법작용은 과거지향적이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법원이 관여해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점에서 행정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의 구별점입니다. 행정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사법은 소극적이고 과거지향적이다. 국가행정이냐 자치행정이냐 이렇게 나눌 때는 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국가기관이 국가사무 수행할 때는 국가행정,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단체가 자신들의 자치행정을 담당하면 자치행정.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걸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임행정.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 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법에 대상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대개 이제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애외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대상은 주로는 실질적 행정이겠지만 요 분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도 있고 그리고 사법작용인데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점에서 꼭 여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겠죠.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주로는 근거법들이 공법이죠. 공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공법. 이걸 공법 형식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국가기관이 항상 국민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행정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분류하듯이 사경제 작용을 수행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과 같은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칙은 공법 형식이지만 자, 이 5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법, 이 입법이 된 것을 구체적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정부 조직일 텐데 집행부라 하잖아요. 행정부는 집행부.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을 집행을 하는 게 행정. 그러면 이제 입법,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률이라든가 우리가 봤던 법규명령 이런 입법들은 구체적이다 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인적 범위나 시간 장소적 범위가 일반 추상적이다 이렇게. 효력 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행정은 구체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입법, 법률은 효력 범위가 일반 추상적입니다. 요 점이 행정하고 입법하고 차이점입니다.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법 정립 작용이다 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이 행정과 구별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1번하고 5번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입법과 사법, 행정의 차이점. 2번 문제로 가십시오. 이게 또 거의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아주 과거의 행정법에서 가끔 출제했던 파트입니다.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개념만. 행정을 분류를 할 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작용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는 어느 국가기관이 이걸 수행을 했냐 이렇게 기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입법부가 있냐, 행정부가 있냐, 사법부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내용을 보는 거죠. 그 작용의 성질, 어느 기관이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용을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 의미에서나 실질적 의미에서 모두 행정에 속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기관이 나오겠죠. 어느 기관이 했냐, 그 다음에 뭘 했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부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부령은 장관들이 발령하는 입법이잖아요. 대통령이 발령하는 것이고, 국무총리가 발령하면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령하게 되면 부령. 그러면 이제 장관이 발령을 했단 말은 행정부 소속의 장관들이 발령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로 가게 되면 이게 행정이 됩니다. 근데 령을 제정했죠. 그러니까 집행작용이 아니죠. 입법작용을 했잖아요. 령을 제정했다. 실질적 의미로 들어가면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되겠죠. 지금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행정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 건물의 강제 철거를 위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행정부가 했겠죠. 행정기관이 형식적 의미로 행정이 될 것이고, 기관 대집행이잖아요. 강제 집행.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로도 행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하시면 돼요. 누가 했냐? 대법원장. 그러면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이죠. 근데 법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하듯이 임명작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되겠죠. 행정심판 재결을 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회 소속의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말 없으면 형식적으로 행정인데, 예, 심판 재결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집행작용이에요, 판단작용이에요? 이거는 판단을 한 거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법작용이 되겠죠. 자,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행정. 령을 제정했잖아요. 여기처럼 부령 제정, 령을 제정.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입법이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푸는 방식 아시겠죠? 누가 했냐? 그러면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뭘 했냐? 그러면 실질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은 이렇게 이제 형식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행정 영역이 되면 적용을 받는 거예요. 행정법에. 넘어가시죠. 통칭의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통칭의가 법체행정 뒤쪽에 있는데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좀 앞으로 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법체행정, 가장 중요한 원리가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위반했고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날 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법에 특별한 규정 없더라도 내가 권리가 침해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걸 소송 대상의 개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행정은 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정은 다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국가작용 중에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보다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성격의 행위로서 여기 예외로서 사법심사가 제외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통책입니다. 그 1번에 보시면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그런데 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국가작용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국가작용을 통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책의 예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접하는 거예요. 자주 없는 거예요. 자주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긴급권 같은 걸 발동하는 거. 이 국가작용을 통책이. 그리고 주로 이 정치적 성격의 행위다 보니까 정치적 기관들이 주로 담당을 해요. 정부, 특히 대통령. 그리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회의에서도 이 통책위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가 통책위의 행위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자, 단 사법부, 법원은 여러분들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정치적인 재판을 하면 안 되겠죠. 정치적 중립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정치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단 이쪽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국 이게 사법심사의 문제다 보니까 통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는 사법부입니다. 이 우리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여기다가 수식어를 뭐를 넣냐면 오로지란 말을 써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주체. 행위 주체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는 판단 주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통책이니까 사법심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장해도 법원이 그러는 거죠. 아, 이거는 통책으로 볼 수 없다. 판단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별로 암기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결정. 자, 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 파병 결정을 과연 법원이 주어진 이 법을 가지고 위법적 법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겠죠. 외교적인 것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방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해가지고 통책위로 봤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사법심사를 부정했습니다.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사법심사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 판례는 4번으로 가십시오.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자, 이거 보세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권을 발동하는 것들은 거의 다 통책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통책위 맞아요. 통책위로 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죠. 아무리 통책이라도 일상적인 이런 법률의 애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헌법의 애외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의 애외는 될지 모르겠지만 통책위가 헌법의 애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통책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문제가 될 때는 위헌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무슨 말이 꼭 들어간다냐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말이 나오면 헌법 위반 여부입니다. 네, 이럴 때는 사법심사를 하는데 요 사안에서는 적용을 했어요. 긴급재정경제명령 통책위가 맞는데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라고 보이니까 위헌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됐었던 겁니다. 뒤에 따로 보겠습니다. 이게 5번이에요. 통책위를 포함해서 예외 없습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결국 헌법 문제입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의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 이 말은 고상한 말은 아니고 헌법적 한계를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헌법적 한계를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만약 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는 위헌 심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5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2번.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통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니까 법에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법에다가 요건 같은 걸 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통칭의 권한을 주는데 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행정작용을 받는데 이게 법률에서 요건이라든가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다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통칭이 될 수가 없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게 서운 취소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뭐 긴급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상훈법이라는 법에 요건과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사면 이 권력 분립 예외로 봤죠?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라크 파병 결정, 계엄 선포, 정상회담 개최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통칭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엄 선포 통칭입니다. 대신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를 위반하면 안 돼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여기는 기억을 해놓으시고 3번으로 하십시오. 자,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다 통칭위 개념을 다 인정을 해요.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건데 범위를 너무 확장시켜버리면 국민들이 소송으로 구제받을 권리침해, 구제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정을 하되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통칭위를 인정하되 지극히 신중하게 하겠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입장이에요. 대법원이. 이게 틀렸죠. 이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 헌법재판소도 통칭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런 것들이 통칭이죠. 국가 긴급권의 일종이고 통칭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재는 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헌재가 이걸 밝힌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 이 문장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면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때는 심사 대상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위헌 여부 심사하겠다.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겁니다. 자, 3번 이라크 파병 결정. 아까 봤죠? 이것도 이제 통칭의 일종인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적용을 안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됨으로 심사하겠다. 이걸 적용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국회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심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여기서는. 이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 자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행정 수도건설. 자, 수도에 줄을 쳐놓으세요. 수도.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렵게 나오면 수도입니다. 수도. 한 나라의 수도. 수도건설은 이게 헌법적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헌법 개헌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일반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법원에서 법을 갖고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전을 할까 말까는 결국 누가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할까,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령 고도의 정책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수도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없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사를 했죠. 자,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위헌입니다. 여기가 합헌이었으면 진적 옮겼겠죠. 이게 위헌인데 왜 이게 위헌이 되냐면 이게 헌법적 효력인데 법률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회와 협의해서 법률로. 법률은 헌법 밑에 있죠. 헌법 개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하고 협의해서 법률로 끝내겠다, 국민투표를 거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 옮기려고 하면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도 이렇게 안 나오고 신행정, 도시건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종시처럼. 거기는 수도입니까? 수도가 아닙니까? 수도가 아니죠. 대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과천의 정부청사처럼 세종에도 정부청사가 많잖아요. 이해되세요? 수도를 옮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법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수도가 아닐 때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뭘까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거는 그 업무 처리하는 공간을 옮기는 거니까 헌법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용산 옮긴 것도 이 수도 이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법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우리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챙이는 고도지 않습니까? 고도. 일상적이겠습니까? 자주 없겠습니까?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국가작용인데 이 국가작용이 주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면 이런 것들은 다 고도의 통챙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맞춰보세요. 대통령 선거 통칭이가 될 리가 없죠. 매년 반복적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니까. 국회의원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매년 열려요. 매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고도의 군사적 성격이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통챙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국방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이 말이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되는 통챙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틀렸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통챙에는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8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여기도 통과하셔도 됩니다. 통과하셔도 되는데 이 파트 18페이지, 이게 뭐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참조 정도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치행위 외에 이제 일상적인 행정,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행정에 적용되는 법이 행정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행정법은 이 행정과 관련해서 단일된 하나의 법전이 없다 그랬죠. 각각 행정마다 수많은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법률로만 돼 있습니까?
법규명령도 있고 때로는 행정규칙도 행정법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고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형식이 있다는 거죠. 법의 형식이. 1번 지문처럼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아닙니다. 행정에 관한 수많은 법들의 다양한 법, 다양한 형태다라는 겁니다. 개별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들을 행정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아주 중요한 법이라 했죠.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통일된 단일법전이 아닙니다. 행정과 관련된 기본 원칙만 밝힌 거지 그게 단일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시는 민법은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정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법은 뭐 건축법, 의료법, 수없이 많은 법들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특성입니다. 원칙 그래요. 원칙. 이게 공익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획일적이에요. 이런 논리들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봤냐면 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봤어요. 공법행위의 특성상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의 성격이 강해요. 임의적으로 국민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법체행정의 대원칙,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가 원칙이에요. 물론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는 보충적으로 불문법도 행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달하고 법이 발달할수록 성문화되는 경향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획일적, 강행적 이런 특성이다 보니까 행정법이 이렇게 형식주의고 외관주의가 지배합니다. 자, 여기서 외관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국가배상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에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주로 뭘로 판단합니까? 공무원이 내가 직무집행 의사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획일적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직무 관련성 있다 이렇게 외형상 이런 측면들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번 한 가지 주의하시는데 이런 특성이 있는 행정법을 집행을 할 때 공권력 행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법은 공권력이 중심이에요. 여기서 공권력이라는 것이 뭐 강압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행정을 할 때 국민들한테 이걸 좀 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근거법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국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행정주체가 여기 보세요. 고유한 본연의 성질.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행정주체가 국가인데 자, 제가 아마 처음에 기본으로 할 때 이 시각이 중요하다는데 국가와 국민은 국가의 종속적입니까? 대등관계입니까? 대등관계예요. 이게 권리 의무의 주체 아닙니까? 상호간에. 이런 관계지 국가가 원래 국민보다 고유한 원래 성격이 그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고유한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행정주체 우월성 이거는 일제시대 때 나오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닐 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말이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이유는 공익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법률에서 이렇게 권한을 줬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건 이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요것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원래 국가가 고유한 본연의 성질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결국 법체행정이라는 거죠. 법에서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보시죠. 2번. 간단하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는. 자, 행정법은 공법이죠. 사법은 민법 같은 사법은 공법은 아니죠. 사법은 사익을 보호하겠지만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법은 공익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주로는 공익을 보호하는데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하니까 사익도 같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공권 하실 때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다가 개인이 이익을 얻게 되면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법은 공익도 보호하지만 특정 사익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사익이 권리관념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법체계를 공법사법으로 구별하는 경우에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으로 들어가겠죠. 4번 행정은 공법만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사법으로 규율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정사법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으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이거 하실 때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용해 이렇게 합니까? 이용할까 말까는 여러분들의 자율적 의사세요? 자율적 의사죠. 사적 자체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행정 영역이잖아요. 공익과 관련된 행정 영역인데 이 이용관계를 규율을 할 때 처음부터 행정법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사법에 의해서 규율을 합니다. 돈 내고 서비스 제공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 영역인데 출발이 뭐예요? 사법으로 출발.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법으로 출발하지만 이걸 순수하게 사적 자치로 맡긴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버스 회사라든가 지하철 공사가 야, 우리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운행 횟수를 줄이겠어. 아니면 노선 폐지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불편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해요. 너네들 적자라고 해서 함부로 회사 폐업하지 마.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걸 행정사법이라 그래요. 이걸 행정사법. 이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행정사법 그러면 행정 영역에 사법이 적용되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으로 출발을 하되 순수하게 사법으로 끝냅니까? 공법으로 제한을 가합니까? 공법으로 제한을 가한다? 이게 행정사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행정사법이 아니라 행정사법 이 뜻입니다. 행정의 사법이 출발이 돼 공법으로 규율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시면 우리 그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노사 간에 이렇게 뭐 어떨 땐 파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 파업할 때 전면적으로 다는 못 하잖아요.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파업 못 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 게 다 이렇게 규율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여기 이게 행정사법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공법의 구속을 받는다. 이게 행정사법이에요. 이게 뒷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 의의화 특성입니다. 조금 쉬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법체행정 들어가겠습니다.